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가난해지는 신혼부부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 혼자 자취할 때는 원룸도 괜찮았고 가전도 되기만 하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오늘의 집에서 그럴듯한 것들로 꾸며놔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눈은 더 올라가고 생활 수준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도 신혼인데 가전은 원래 10년 쓰잖아. 좋은 거 사서 오래 써야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부모님께 받은 돈을 합하면 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나가다 보니 큰 금액의 돈을 지불하는데 무감각해집니다. 이때 지출하는데 과감해집니다. 집은 넓어지고 가구는 새로 맞추고 차도 한 단계 위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씩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바뀐다는 점입니다. 생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점프합니다. 고정비는 바로 늘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신혼이니까라는 말로 저축을 미루는 것입니다. 신혼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써도 되지. 나중에 안정되면 모으자. 처음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문제는 이 말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저축은 계속 한 발짝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저축은 형편이 좋아져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괜찮을 때 먼저 빼놓는 행동입니다. 신혼 때 이 구조를 못 만들면 생활은 편해지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신축 아파트 전세가 만드는 착각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신축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입주 초기 신축 전세는 유독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가격이면 신축이지. 어차피 2년만 살 거니까. 그리고 요즘은 2+2도 되니까. 그 전에 둘이 합하면 연봉도 꽤 되는데 돈 모아서 집 사면 되지. 괜찮아. 그런데 이 선택은 집을 고른 게 아니라 기준을 먼저 선택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2년은 훨씬 빠르게 다가옵니다. 처음 신축에 들어가면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게 세팅됩니다. 가구와 가전 등 신축 아파트에 맞게 이쁘게 비스포크로 맞춥니다. 특히 신혼집을 넓게 간다면 채워 넣을 건 더 많습니다. 집이 기준이 됩니다. 2년 뒤 전세 갱신 시점이 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없을 때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 즐기느라 소비를 줄이지 못한 탓에 추가로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구축으로 내려가거나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이때부터 집을 옮긴 건데 삶이 후퇴한 느낌이 듭니다. 신축에 살던 눈으로 보면 구축은 낡아 보이고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까지 전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집이 바뀐 게 아니라 눈높이가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가전도 발목을 잡습니다. 신축에 맞춰 산 가전은 새 집에 잘 안 맞습니다. 튀어나오거나 동선이 어긋납니다. 새로 사자니 아깝고 팔자니 값도 안 됩니다. 네 번째는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소비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해외여행,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사는 명품 선물, 결혼하고 이 정도쯤이야. 각각 보면은 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들을 다 누리면 평범한 직장인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한 번쯤은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같은 이유를 씁니다. 합치면은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출은 다음 해에도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는 맞벌이라서 생기는 착각과 보상심리입니다. 맞벌이를 하면 둘 다 지칩니다. 그래서 외식이 잦아지고 주말에 가는 국내 여행, 호캉스, 오마카세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엔 특별한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기본이 됩니다. 월급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오릅니다. 저축은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이라는 말로 계속 밀립니다.
우리 어차피 맞벌이니까 여유 있잖아. 생활비로 200에서 300 정도 쓸 수 있지.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 지출은 그대로 있고 각자 소비가 더해집니다. 혼자 살 때보다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돈을 같이 벌어서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구멍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6번째는 돈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부입니다. 이건 의외로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각자 알아서 한다는 이유로 돈 이야기를 미룹니다. 생활비를 각출해서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공동 생활비 이외의 돈은 각자가 알아서 소비하거나 저축,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공동 생활인데도 구조는 개인 단위로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몫은 냈다는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애매해집니다. 소득 차이가 벌어지거나 한쪽이 잠시 일을 쉬게 되거나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이때부터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각출 구조는 위기 상황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벌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도 따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생활비는 반반인데 저축과 미래는 각자입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보다 각자의 삶이 먼저 남습니다. 생활비 각출의 문제는 방식이 틀려서가 아니라 공동으로 사는데 책임과 판단은 끝까지 개인에게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기준을 각자 짐작으로 맞춥니다. 제일 힘든 부분은 이사나 집 구매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싸우기 싫어서, 분위기 깨기 싫어서 각자 알아서 한다는 이유로 돈 이야기를 미룹니다. 돈을 안 얘기하는 부부는 나중에 돈으로 싸우게 됩니다. 7번째는 부모님의 지원을 당연한 안정망으로 여기는 부부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결혼 비용을 부부 둘 힘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결혼 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도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전제가 하나 생깁니다. 정말 힘들면 또 도와주시겠지. 이 생각이 말로 나오진 않지만 선택의 바닥에 깔립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줄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생활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지출을 줄여야 할 순간에도 조금 미룹니다. 저축이 빠져야 할 자리에 소비가 먼저 들어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젊고, 아직 맞벌이고, 아직 부모님이 계시니까. 사실 부모님의 지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책임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입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한 번의 도움인지 계속 기대도 되는 구조인지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부는 현실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가난해지는 신혼부부들의 특징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큰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수준이 먼저 올라가고 현실 조정은 나중으로 밀려난 경우입니다. 하나씩 보면 전부 이해되는 선택들입니다. 신혼이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 선택들이 같은 방향으로 겹쳐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생활을 시작하는 일이지 생활 수준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재정은 지금 편한 구조보다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비가 앞으로의 선택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의 안정감이 사실은 미뤄진 현실은 아닌지,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